네, 반갑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먼저 좀 볼게요. 105.6인데요. 뭐 여전히 100이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3개월 추세인데 계속 상승 중에 있죠. 일부 살짝 좀 내려오긴 했는데 여전히 달러 강세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고, 그 다음에 그 동달러 환율을 보면은요. 뭐죠? 아시죠? 베트남의 그 화폐단이잖아요. 6월 24일 날 베트남의 그 달러 암시장 있는데 이 환율을 보니까 달러당 25,950동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날. 거기서 거의 뭐 2만 6천 동이 육박하죠. 암시장 환율이에요, 물론. 그래서 지난 10일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꾸준히 보여왔고, 이 동달러 환율이.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을 또 볼까요? 1380원입니다. 요거 언제 기준이야? 7월 1일 오전 3시 52분 기준인데 1392원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뭐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좀 이렇고, 그 다음에 자, 위안화 달러 환율을 보면은 7.27 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그래서 요거 지금 6월 2일부터 26일까지만 따로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계속 지금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중국 당국에서 위안화 약세를 일부러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6월 26일 날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7.1248 위안으로 고시를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 잖아요. 그래서 이거 19일 이후 6거래 연속으로 평가 절하시켰습니다. 인민은행이. 왜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일부러 용인을 하고 있냐. 아시겠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고 반도체 이런 데다가 관세 폭탄을 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팔려 또는 덜 팔려.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 강화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약세를 시켜버리면은 즉 환율을 끌어올리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국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는 거는 이 어차피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 상승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감내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당국이. 그래서 위안화 약세를 이렇게 용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달러 강세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기 때문에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영향도 있다. 그렇게 보고, 엔달러 환율 그 160엔을 뚫었습니다. 7월 1일 오전 3시 58분 기준인데 161.03엔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쿄 외환시장에서 6월 26일 날 지난달이죠. 6월 26일에 160.79엔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 다음 날인 6월 27일에는 또 160.34엔으로 계속 이틀 연속 이렇게 160엔을 뚫었는데, 7월 1일 날 오전 기준으로 161엔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가 170엔까지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지금 뭐 원달러 환율, 엔달러 환율, 위안화 달러, 동달러 환율 뭐 다 살펴봤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달러 강세고 반대로 이런 나라들의 그 통화가 약세냐? 뭐 그거는 제가 보기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이 영향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용어가 좀 생소하시죠? 대분열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미국과 유럽이 서로 상반된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뜻하는데, 지금 올해 기준금리 내린 주요 나라들하고 표가 나와 있는데요. 유로존 내렸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체코, 멕시코, 브라질 웬만한 나라들 다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만 안 내리고 있잖아요. 6월달 FOMC 회의에서도 기준금리 미국이 동결시켰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금리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금리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 강세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영향이 크다. 자, 그럼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가고 더 나가서 킹달러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파급 효과 영향을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그럼 어떠냐 이거. 킹달러는 미국한테 이득이기만 하냐. 단기적으로 보면은 예,
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건 맞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그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미국산 제품, 원유, 원자재 이거 다 달러로 결제하잖아요. 달러 주고 사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사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돼. 즉 뭐냐, 수입품 가격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라는 건 달러가 비싸지니까는 비용을 더 많이 주고 사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세계,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세계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그러면 결국 미국 수출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돼요. 수출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또 미국한테 안 좋다는 거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생산 및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달러로 환산한 액수가 감소한다. 즉 환차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해외 매출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 특히 그 해외 매출이 많은 비중을, 전체 매출에 있어서 해외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일수록 이게 안 좋다. 그래서 왠지 해외 매출이 발생을 하면 그 나라 통화로 이제 돈을 받고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미국으로 갖고 오려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데, 달러는 강세고 그 나라에서 내가 받은 돈, 그 화폐 가치는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달러로 바꾸는 데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환차손이 벌어지면서 매출이 떨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미국 이외 지역에서 매출의 60%를 창출하는 애플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수출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강달러가 S&P 500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을 깎아먹고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미국한테 중장기적으로 보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미국한테도 결국에는 안 좋을 수가 있다. 그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특히 신흥국들한테는 또 강달러가 어떠냐? 안 좋아요. 강달러로 가면 환율이 폭등하죠. 아까 우리 원달러 환율, 동달러 환율, 뭐 엔달러 환율 다 살펴봤잖아요. 환율이 다 폭등했잖아요. 이거 악재입니다, 악재. 예전에는요, 환율이 오르면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왜? 우리나라 물건이 타국 물건에 비해서 싸.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어갖고 수출이 막 증대되고 이랬거든. 수출이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물건이 싸다고 무조건 사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장이 요즘에는 또 오프쇼어링 그래갖고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공장을 다 옮겨놓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 강세로 가면 환율 폭등이 일어나고, 이 환율 폭등은 수입 물가만 잔뜩 올려놓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이는 그 국내 물가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물가도 같이 끌어올려. 왜? 수입품 원자재 가격 이런 게 이제 올라다 보니까는 제품 가격이 오르니까 국내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소비를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갑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안 팔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겁니다. 그럼 고용도 줄여.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신흥국들, 특히 신흥국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에 크나큰 악재입니다, 이거.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 왜? 환차손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더 폭등해. 그럼 이거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나라들은, 그 잘 못 사는 나라들은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역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역환율 전쟁. 예전에는 자국 통화 가치를 일부러 끌어내렸어. 환율을 일부러 끌어올렸는데 요즘은 거꾸로 환율을 끌어내립니다. 즉 자국 통화의 가치를 일부러 끌어올려. 뭐를 통해서? 금리 인상 같은 걸 통해서 환율을 끌어내리려는, 서로 막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환율 전쟁이라고 그래요. 예. 요즘에 이런 추세예요. 예전엔 환율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역환율 전쟁. 이런 역환율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 배경이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오면은 미국한테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한테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킹달러가 문제라고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 거고, 자, 우리나라 포함한 신흥국한테 좀 더 이어가서 좀 이어보겠습니다. 강달러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데, 외환 보유액이 부족한 나라들은
그리고 펀더멘탈이 약한 나라들, 그리고 경제 규모 사이즈가 작은 나라들은 외환 위기가 올 확률이 또 높아져요. 외환 위기가 뭐예요? 달러로 잔뜩 외채를 지고 있는데,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거 못 갚아서 터지는 게 외환 위기, 국가 부도잖아요. 특히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위험합니다. 단기,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1년을 말합니다. 1년. 단기 외채라는 거는 외국한테 빚을 지고 있는데, 즉 달러로 갚아야 돼. 근데 이거를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위험하다. 신흥국이 지금 달러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그럼 왜 그러냐면 달러가 다 빠져나가. 왜?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자금 이탈해.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위기가 오면은요, 위기가 오면 이 자금도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 대표적인 안전한 곳이 어디에? 미국이요, 미국. 그래서 그리고 부채 만기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2025년까지 신흥국은 매년 4천억 달러 이상 달러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전에는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설상가상으로 더 문제가 뭐냐면요. 예전에 아시죠? 우리나라 1997년, 98년도에 그 우리도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그때 그래갖고 IMF한테 가서 달러 빌려왔었잖아요. 그때는 우리 외환위기 터지면 IMF한테 부작용도 많지, 뭐 외환위기 터지면 IMF한테 손 벌려갖고 달러 빌려오면 돼. 근데 요즘에는 이제 IMF한테 국제통화기금이죠, 달러 빌려오기도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 왜냐면 IMF도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할 정도로 재원이 지금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도 예전만큼 그렇게 달러를 빌려줄 여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신흥국별 외채 현황, 이거 이제 그 그래프로 점도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 나온 건데, 이쪽이 이제 총 외채 비율이고 이 가로가 단기 외채 비중이에요. 이게 이제 0%부터 70%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고로 우리는 어디 있냐? 우리나라 한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외채 비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단기 외채 비중이 아직은 3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총 외채 비율도 낮아요. 25% 조금 넘죠. 그리고 단기 외채 비중 30%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아직은 그래도 외환위기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IB 투자은행이 그렇게 해서 투자은행이 활용하는 외환 상환 계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볼 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트르키예, 옛날 터키죠, 이란, 파키스탄 요런 나라가 이제 재수 없으면 외환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외환 상환 계수, 상환이란 게 뭐예요? 갚는다는 거잖아요. 외환, 외국 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국가의 외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요 지표. 요거를 활용해서 봤을 때, 분석을 해봤을 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이란 이런 나라들이 외환위기 잘못하다 터질 가능성이 높다. 킹달러가 일으키는 파급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 신흥국 국가 부도 도미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흥국들의 국가부도 도미노, 외환위기 도미노가 줄줄이 터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미국의 FOMC 6월달 회의, 지난달 날짜가 조금 지나긴 했는데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준금리 5.25에서 5.5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이거 7번 연속 동결 시켰습니다. 아까 제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동결 시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점도표에서 올해 연말까지 1회만 한 번만 금리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이게 포인트죠.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면서 또 씨부렸다는 거야 연준이. 아, 왜 이럽니까? 예? 말이 맨날 오락가락해.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연말까지 한 번만 낮출 것이다. 예?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점도표를 분석해보면 FOMC 위원 총 1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8명이 올해 2차례 2번 인하를 전망했으나 결국 지난달 FOMC 회의 결과 연내 금리 5.1% 제시로 결론을 내렸다. 이 말은 뭐야? 바꿔 말하면 금리 만약에 인하한다면 한 번 정도만 낮추겠다, 한 번 정도만 인하하겠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소 매파적인 결론을 냈다. 그래서 시장이 많이 실망을 한 거죠, 지금. 예? 자,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 이것도 말이 맨날 바뀌어. 또 오락가락 또 바뀌었어. 3월달 FOMC 회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4.6%라고 했었는데 지난달 6월달 FOMC 전망에서는 5.1%로 올렸어요. 올렸죠, 금리를. 그리고 2025년 내년도 기준금리 전망은 또 올렸어요. 4.1%로. 3월 달에는 3.9%였는데, 그리고 2026년 내후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전망을 똑같이 3.1%로 했고, 장기 기준금리 전망도 올렸어요. 2.6%, 3월 달에 2.6%라고 해놓고 6월 달에 FOMC 회의 때는 또 2.8%라고 또 올렸습니다. 예.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이러니까. 근데 결론은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올해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다 올렸다 지금. 자,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PC 개인 소비 지출 이 전망은 또 어떻게 했냐? 이것도 올렸습니다. 6월달 FOMC 회의 때 PC 같은 경우에 3월달 FOMC 회의 때는 2.4%라고 해놓고는 6월달 FOMC 회의 전망 때 2.6%로 0.2%포인트 올렸고요. 근원 PC도 똑같이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전망치를. 2025년은 어떠냐? 올렸어요. 또 0.1%포인트씩 다 올렸습니다. PC, 근원 PC. 여기 보이죠? 이게 3월달 FOMC 전망 때 이렇게 2.2%라고 각각 전망해 놓고는 6월달 FOMC 회의 때 2.3%로 또 올렸어요. 2026년 내후년은 안 올렸습니다.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로, 2.0%로.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2026년이 되어서야지 연준의 물가 상승 목표치 2%에 도달할 것으로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2026년까지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있어서는 실망스러운 거죠, 이거. 그죠? 자, 파월 6월달 FOMC 회의 끝난 직후에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멘트를 했냐? 인플레이션은 최고치인 7%에서 2.7%로 상당히 완화되었다. 본인도 인정을 해. 근데 자기가 보기엔 여전히 높은 상태다. 6월달 FOMC에서 우리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긴축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이어가겠답니다. 노동시장 경색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지난 1년간 하락하면서 고용과 물가에 대한 리스크도 균형을 찾아가고 있대요. 예. 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내려 금리를?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많이 금리를 조정하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좀 더 뭔가 확실한 시그널 데이터가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나 급격하게 안 내리겠다. 급격한 금리는 없을 거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오락가락하는 파월.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이 싫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듭니다. 별로 능력이 없어 보여요. 줏대도 없고 사퇴하세요. 예. 2021년도에 뭐라고 그랬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씹으렸어요. 일시적이라고 하면서 수수방관했습니다. 그러더니 2022년도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때려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죠. 올해 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디스인플레이션.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디스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이에요. 이러면서 금리 인하할 것처럼 막 암시를 주더니 매우 큰 확신 없이는 금리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오락가락. 예? 이라고 신뢰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은행이. 예? 물가지표를 보면은요. 미국의 5월달 지난달 CPI 상승률 3.3%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둔화됐어요. 근데 왜 안 내려? 예? 둔화됐어요. 물가가 둔화됐습니다. 전월달에 3.4%였는데 5월달 그러니까 4월달에 3.4%였고 5월달에 3.3%인데 둔화됐잖아요. 전문가 예상치도 밑돌았어요. 그리고 5월달 PPI 이거는 뭐야? 이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PPI는 도매 물가지수.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 나왔습니다. 하락. 예?
예상치를 이것도 밑돌았어요. 지난해 10월달 이후로 낙폭 최대다. 도매물가 지수 상승률이. 근데 안 내려 금리를. 미국의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그랬죠. 연준이. 요 상승률 2.6% 나왔습니다. 2.6%. 둔화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보면은 2023년 5월 작년이죠. 작년 5월달 이후로 확실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보면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쭉 떨어져 갖고 5월달에 2.6% 나왔고, 더 중요하게 연준이 생각하는 5월달 근원 PC 상승률은 어떠냐?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0.1% 상승, 1% 상승한 게 아니고 0.1% 상승.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 상승. 이게 중요하지. 이게 포인트. 이것은 4월달 상승률 0.3%, 2.8%에 비해서 내려간 수치다. 내려갔다, 떨어졌다. 근원 PC도 전월달 비하면은 4월달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5월달 상승률 떨어졌습니다. 지금. 근데 안 내려 금리를. 고용지표 볼까요? 물가지표, 고용지표 보고 금리 인하 여부 판단하잖아요. 연준이. 미국의 5월달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전월 대비 27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증가. 요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죠.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5월달 실업률 4% 나왔어요. 전월 대비 0.1%포인트 상승. 근데 왜 안 내려? 예상치 웃돌았고. 미국의 5월달 시간당 평균임금 전월 대비 0.4% 상승. 요것도 금리 인하 일축하는 요소죠. 평균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상치로 웃돌았고, 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졌습니다. 전월달 대비 떨어졌어. 근데 금리 안 내려. 그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용지표, 물가지표 보면 확실히 둔화된 건 맞아요. 전체적으로 둔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달러 강세, 킹달러, 이거 강달러 전망이 어떻게 되냐? 저는 당분간 연말까지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 떠들었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아직도 없어요. 전혀 없어. 전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6월달 FOMC에서 제시한 점도표에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올 연말까지 한 번만 낮출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고, 아까 살펴봤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내놨잖아요. 6월달에 FOMC 회의 끝난 직후에. 이게 물가상승 목표치가 2%인데 2026년에나 돼서야 2%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2026년이나 돼서야. 그러니까는 금리나 많이 안 할 거다 해도 많이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봤을 때 강달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보면 제가 쫄보라고 부르겠습니다. 쫄보. 제롬 파월이 자기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쫄보가 됐어. 쫄보 파월은 확실한 시그널이 없으면 금리 낼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더구나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또 부채질하고 있어요.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돈 풀게 하고 있잖아요. 돈 풀게 해갖고 경기 부양한다고. 대선이 5개월 앞으로 5개월 조금 덜 남았죠. 얼마 전에 첫 TV 토론해갖고 바이든이 그게 뭡니까? 그게 또 완전히 트럼프한테 완패당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완패당했습니다. 바이든.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나이는. 집권하고 나서 반도체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학자금 대출 탕감 뭐 이런 거로 해갖고 확장재정 그래갖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게 잡힐 리가 없죠. 더구나 이게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잖아요. 1분기 때 사상 최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국채 가격, 채권 가격 급락 나오죠? 그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 올라가죠? 이거는 곧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돼. 그러니까는 강달러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아까 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이런 얘기 제가 했는데, 이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 그 기준금리에도 물론 뭐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국채금리 올라가면. 그러면은 미국과 다른 국가, 유로존이라든가 다른 나라, 뭐 아시아 신흥국 이런 나라들과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더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강달러 현상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예. 뭐 이런 걸 봤을 때 강달러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킹달러, 강달러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